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새해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이것을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신이 세운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이번 주에 몇 킬로그램 뺄 거야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짰을 때, 또 여성은 자신의 계획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할 때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 팁을 잘 기억하셔서 세운 계획들을 꼭 실천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해보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겨울 중 가장 추운 절기 소환입니다. 절기답지 않게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누그러듭니다. 굿모닝 날씨 참고하셔서 주말 계획까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출발합니다. 제주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던 눈과 비는 대부분 그쳐가고요. 이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고 있죠.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서울과 경기 일부, 영남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대전이 영하 3도, 부산은 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한파주의보는 해제가 됐고요. 현재는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만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는 서울이 2도, 강릉이 7도, 대구는 6도가 예상되고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를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눈과 비가 그친 뒤에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새해마다 다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1순위는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겨울철에는 기초대사량이 여름보다 10% 정도 높아서 다이어트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영상 15도 이하 기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약 1시간 정도 운동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하루에 2에서 3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운동해서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 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받았다라고 해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적으로 기소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년 동안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작게는 매달 5천만 원, 많을 때는 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왔고요. 그동안 이제 받은 돈이 한 36억 원, 거의 4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관건은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이 40억 가까운 돈을 어떻게, 어디에다 사용했을까라는 점 아니었었습니까? 네. 근데 어제 검찰 발표에 따르면은 그 사용 용도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됐었는데요. 그 용도를 좀 보면서 좀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또 실망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예. 일단 보면은 기치료, 운동치료, 주사비용, 그러니까 시술, 미용 관리한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런 삼성동 본인의 자택 관리하는데 거기 한 3억 6천만 원 정도가 됐었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해서 이재만, 안봉근 등등의 이 비서관들에게 용돈 형식으로 저 문고리 3인방 관리비라고 했는데 거의 한 10억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의상실, 옷값이죠. 네. 저기에 거의 7억 원 가까운 돈을 그 특활비,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아니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박 전 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추진비라는 게 공식적인 차원에서도 또 상당히 지급이 됩니다, 매달. 네네. 근데 그거 외에 저렇게 특활비도 사적 용도로 쓴 저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참 많은 관심들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관건은
저는 특활비에 최순실은 어떻게 개입됐는가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최순실은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 문고리 3인방 관리비라고 해서 이들 비서관에게 용돈을 줬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그 용돈 액수를 정한 것이 최순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수첩 메모를 좀 보면은요, 지금 나온 것처럼 저기 보면 제이, 리, 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 액수들이 있습니다. 15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아마도 최순실이 이 이재만, 안봉근 등의 비서관들에게, 정호성 비서관들에게 자기가 얼마를 줘라라는 것을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특수활동비의 총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을 최순실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최순실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이제 검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 기소가 된 이런 내용들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령 삼성, 롯데 측으로 뇌물을 받았다라든가, K스포츠재단 대기업의 출연을 강요했다라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활비를 받았던 그런 혐의들이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규제를 하고 화이트 리스트, 자기 편에게는 오히려 우호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 세월호 보고 시점을 조작한다든가, 헌인마을이라고 해서 서초구에 있는 한센마을을 어떻게 조작하려고 했던 이런 혐의들이 지금 속속 추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검찰은 이것을 다 모조리 추가 기소하겠다. 이번에 특활비도 마찬가지로 할 그럴 이제 방침을 세웠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심이 얼마 남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기소를 하되 저 혐의는 일단 1심 재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2심부터 다시 그러니까 병합을 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따로따로 받는 것보다 병합해서 받을 때 오히려 형량 구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조금 이제 감경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1심의 적용은 아니지만 2심부터는 이번에 나온 특활비라든가 세월호 조작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는 최순실 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25년의 징역을 구형받고 수감 생활 중인데요. 그런데 구속 생활 중에도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감 중이죠. 이제 수감 중인 최순실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들려온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최순실이 이 신사동에 꽤 큰 건물 빌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옥중에서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이고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 문제는 아니죠. 옥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저 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일단은 가압류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은 25년형뿐만이 아니라 수백억대 달하는 벌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벌금을 추징받기 위해서 일단은 검찰이 다 압류 같은 거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확정되면 집행을 하려고. 그렇다면 이미 저게 버젓이 검찰 압류 상태인데 지금 추징보전 결정을 받은 그런 상태인데도 자신이 지금 멋대로 재산권이라는 미명하에 계약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검찰은 저 행위에 대해서도 짚어보겠다. 2심부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딸 정유라 씨와 부동산 관련 분쟁까지 벌인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평창에 한 실거래가로 10억 원이 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모녀가. 근데 모녀가 공동 소유가 돼 있거든요. 이제 최순실과 정유라. 근데 지금 최순실은 수감 중 아니겠습니까? 딸인 정유라는 이제 밖에서 앞서 말한 그 신사동 빌딩에서 살고 있는데 최순실이 저 땅에 대해서 혹시 자신의 딸인 정유라가 멋대로 팔까봐 이 팔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게 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이제 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법원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 서류상의 공동 소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순실이 못 팔도록 한다라는 것은 딸인 정유라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거,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담보를 걸고 신청을 해야 되라고 했는데 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게 기각이 됐었는데 참 저렇게 땅을 놓고도 딸하고도 저렇게 이런 가처분 금지 소송을 낼 정도로
최순실이 아직도 그냥 뭐 열정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본인이 25년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에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게 참 네티즌 사이에서는 참 또 한 번에 좀 웃음을 짓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올해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재판과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정말 그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아주 빠른 그러면서도 정확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소방관의 행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 말일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이제 투신 소동을 소방관들이 아주 잘 구출해낸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 대해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발차기 구조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영상을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제 술 취한 적인 남성이 저 아파트 4층쯤 되는데 난간에서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쭉 있는데 저기서 이제 7층에서부터 내려와서 발차기로 뻥 차서 안으로 들이밀죠. 잘 보시면은 지금 이제 내려오고요. 지금 저 남성은 근데 내려오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밑에 화면은 지금 안 잡히고 있지만 이 밑에서는 소방관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내려오지 마십시오.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러면서 밑을 보게 만들었고 저 사이 7층에서 로프를 타고 와서 발로 이렇게 뻥 차서 안으로 밀어넣는. 그래서 성공적으로 구조를 했고요. 모두 다친 사람도 없고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제 보통 이 투신 소동이 저런 형태의 투신 소동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관 일선 소방관들은 저런 발차기 구조법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작년 4월에서도 8층에 앉아 있던 또 20대 여인이 그렇게 뛰어내린다 할 때도 밑에서 주의를 끌고 지금 위에서 내려와서 맞아요. 저렇게 발차기를 딱 한 번에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됐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저 소방관의 발차기 구조법들이 이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이 발차기 구조법에 대해서 누리꾼들은요, 난간에 매달려 있는데 발차기를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법입니다. 왜냐면은요, 잘 보십시오. 아까 전에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밑을 보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투신하는 사람이. 근데 위를 쳐다보기라도 할 때 오히려 확 뛰어내릴 가능성이 높고 위에서 내려오는 소방관을 또 밀어서 또 소방관이 다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발로 이렇게 뻥 차고 밀어넣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가 다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변수가 많은 구조법이 저 발차기 구조법인데요. 현재 저것은 또 하나가 우리 소방관에 있는 법에 나온 정식 구조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구조법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또 책임이 소방관이나 소방대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저 발차기 구조법에 대한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중대한 순간에 소방관들은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만큼 긴박한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열정을 다한다. 이런 공로 차원에서 열정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은 이제 권한 행사를 할 때 경찰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방관들은 이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루에 몇 번이고 받아보는 영수증 다들 보실 텐데 최근 이 영수증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파란색 잉크로 색깔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종이 영수증 같은 경우인데요.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꽤 된 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잘 보시면은 거기에 나온 인쇄 글자가 검정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최초에 한 누리꾼이 올려서 무섭다. 이게 왜 파란색으로 바뀌었느냐라고 이제 이슈를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마다 얘기를 해서 검정색 잉크 가격이 올라가지고 파란색 잉크를 쓰는 것이다. 파란색 잉크가 친환경 그것이다, 이 잉크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 실제로 받아보고 확인을 하시면은 저렇게 확 놀랍니다, 약간. 갑자기 색깔이 늘 검정색에 익숙해 있다가 익숙한 색깔이 아니니까요. 파란색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다면 우리 국내 영수증이 최근 몇 주 동안에 저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는가? 문제는 가멸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저 영수증에 찍히는 저 글씨는 그냥 잉크를 저렇게 이렇게 막 새기는 것이 아니라
종이 영수증 내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배어 있는 가멸지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하는 형태로 저게 글씨가 도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 검정색 이 왜 없어지고 파란색이 묻어나는 가멸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가? 현재 중국 염료 공장에서 보통 저런 가멸지들을 수입을 하는데 환경 호르몬 문제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 오는 저 검정 염료의 가멸지가 굉장히 지금 돈이 나가지고 국내에서 어쨌든 대체제를 찾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저 파란색 가멸지를 찾게 돼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네. 일부 누리꾼들이 파란색 저 가멸지가 훨씬 더 친환경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그렇군요. 오히려 파란색 염료의 가멸지가 더 싸고요. 네네. 환경 호르몬도 파란색이 더 많이 들어있는. 그래요. 검정색도 들어있지만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그동안의 상권 1위는 거의 다 강남 쪽에 몰려 있었습니다.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인데 작년에 보면은 이 전체 서울의 그 상권 1위가 광화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그 사연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국정농단 사태 이후 5개월간 지속된 광화문 촛불 집회. 대규모 인파가 주말마다 몰리면서 인근 상인들은 반짝 특수를 누렸습니다. 골목이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갈 정도로 손님이 많았어요. 자리 놓고 기다렸다 먹고 가고 그랬지 뭐. 여기에 고급 호텔과 대형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면서 지난해 광화문 상권의 1인당 매출은 월 평균 390만 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와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트하는 연인이라든지 20위에서 1위로 순위가 껑충 뛰어오른 이 광화문역 일대와 달리 4년 전에 비해 순위가 뚝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이 로데오 거리로 상징되는 압구정역 상권인데요. 4년 전에는 3위였는데 작년에는 19위로 하락했습니다. 대로변 상가 건물은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비어있고 거리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고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영세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며 얼어붙기 시작한 상권이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15% 내지 20% 정도 깎아준 데는 그래도 많이 지금 좀 채워지고 있는데 조금 더 월세가 더 줄여져야지 가게가 조금 더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죠. 강남역 남부 역시 삼성전자 서초 사옥으로 출퇴근하던 인력이 수원으로 이동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홍윤아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49분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 주간 벌어졌던 연예가의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 핫토픽 시간입니다. 네, 함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정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묘성 연예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연예계의 어떤 스타가 맑은 날씨를 맞이했고 또 어떤 스타에게 먹구름이 꼈는지 연예계 날씨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온도 최혜정 씨 알려주시죠. 네, 주간 날씨 연예의 온도입니다. 먼저 오늘도 맑은 날씨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이돌 출신 배우 이준 씨와 정소민 씨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한 드라마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는데요. 실제로 연인이 됐다는 소식을 2018년 무술년 첫날에 밝혔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흐린 날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낸시랭 씨와 전준주, 왕진진 씨인데요. 네, 최근 왕진진 씨의 과거를 둘러싼 충격적인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이름부터 배경까지 모두가 거짓이었음은 물론 또 알고 보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및 사기 전과자라는 건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기분 좋은 맑음 소식, 맑은 날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인터넷을 들었 떠났다 했던 두 사람, 바로 이준 씨와 정소민 씨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뜨거운 열애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늘 새해 첫날이면 올해는 또 누구의 열애설로 새해를 시작할까 하는데 올해는 이준 씨랑 정소민 씨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드라마에서 만났잖아요. 그 드라마 속에서 사실은 금지된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소민 씨 입장에서 이준 씨가 이복 오빠인 줄 알고 그렇지만 자꾸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가는 거죠.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아니었고요. 오해였고. 그래서 시청자들의 성원 속에 사랑의 결실을 맺었는데 그게 현실에서도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맞다.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근데 이준 씨 지금 군대 갔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애인 만들어 놓고 지금 군대 갔고. 그러네요. 정소민 씨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 나 고무신이다. 고무신 거꾸로 안 나 서로 격려하면서 예쁘게 잘 사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예, 2018년 시작부터 참 매우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네.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외였던 게 사실 이준 씨가 그동안에 연애에 관심이 없었다라던가 네. 짠돌이 꼬리표도 따라다니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드러난 거죠. 네. 사실 이준 씨는 아이돌 그룹 엠블랙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돌 하면 누구랑 연애를 할까 해서 많은 연애 매체들이 그야말로 쫓아다니는데 열애설 전문 매체가 몇 날 며칠을 쫓아다녀도 정말로 아무것도 포착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준 씨였습니다. 네. 이준 씨가 원래 김치볶음밥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매체가 몇 날 며칠을 따라다녀도 언제나 김치볶음밥만 먹으러 그 김밥 그곳 거기만 네. 가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아예 김치볶음밥을 먹는 사진을 내버리자 해서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준 씨에게는 연애에는 관심 없는 사람, 뭐 짠돌이 이런 이미지가 이제 생기게 된 건데요. 아직도 이준 씨를 뭐 검색하면 관련 연관 검색어에 김치볶음밥이 저렇게 그러네요. 뜹니다. 대단하죠. 그랬던 이준 씨가 이번에 그야말로 예. 딱 걸린 건데요. 군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신병 휴가죠. 100일 휴가라고 하는데 이때 네네. 나와서 연인 정소민 씨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포착이 이렇게 됐네요. 어깨 동무도 하고 지그시 서로를 바라보기도 하고 목도리를 또 해주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그 일반 그 연인들처럼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그런 풋풋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준 씨의 소속사 대표도 굉장히 쿨하고 유쾌하게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SNS에 준아 군인 월급 적은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길 가다가 어린 사람 돈 막 뺏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면서 사진을 약간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면서 두 사람의 예쁜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연관 검색어에 전소민 씨도 있던데. 네. 예, 정소민, 전소민 둘 다 이제 실존하는 스타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헷갈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자, 사랑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기처럼 감출 수가 없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누리꾼들의 레이더망을 피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사랑을 더 못 감춘 쪽은 이준 씨였어요. 이준 씨는 기본적으로 사진이 많지 않아요. 한 120장? 근데 본인 사진이 대부분이고 가끔 동료랑 이제 찍은 사진이 올라오는데 한 사람당 딱 한 장. 요것도 짠돌일까요? 그런데 정소민 씨만 유달리 4장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좀 달달한 좀 꿀이 흘러요. 그리고 정소민 씨는 어떻게 보면 더 잘 숨겼어요. 기본적으로 사진도 많은데 그중에 이준 씨 사진은 딱 한 장. 근데 여기서 사진에 애정이 묻어나더라고요. 정말 잘 나온. 이준 씨가 굉장히 잘 나온 사진 한 장 딱 올려놨더라고요. 네, 근데 두 사람 보면 공통점이 좀 있어요. 네. 일단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인데 이준 씨는 물론 이제 가수 활동 때문에 아이돌 그룹 활동 때문에 중퇴를 했지만 이제 졸업을 했죠. 이 정소민 씨는. 그리고 한때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준이 이 한예종 무용 부문의 수석 입학생이다. 근데 본인이 그렇지는 않다. 수석은 아니다 했는데 진짜 수석 합격생이 있었어요. 네. 이 정소민 씨가 연극과 부분에 연기 부문의 수석이에요? 수석 입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하튼 두 사람이 한예종 출신이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 이준 씨만 무용한 게 아닙니다. 이 연기 전공한 정소민 씨도 사실 고교 시절에 무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무용도 했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고 예. 그리고 왜 우리 누리꾼들 옛날 역사 추적해가는 거 정말 잘하잖아요. 네. 이번에 지난해 뭐 종영한 이 드라마가 아니라 2010년에 청소년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준 씨는 주연이었지만 예. 정소민 씨는 단역으로 출연했었는데 네. 그때 내가 아이돌 스타랑 한 드라마에 출연하다니 하면서 뒷모습을 살짝 다음번에는 앞모습도 이런 네, 글을 네, 정소민 네. 씨가 올렸었는데 그때 사실 청소년 드라마라 멋있고 잘생긴 배우 많았거든요. 예. 유독 이준 씨 사진을 올렸는데 그때는 뒷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정면 사진을 당당히 올리는 연애 커플이 됐습니다. 예. 네, 그때 정말. 이미 처음 보면서 이준 씨가 이상형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네, 예정된 이런 운명이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까지 드는데 아무튼 두 분의 열애 공개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네. 한편 이날 동시에 열애설이 터진 또 다른 커플이 있죠.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놀라셨을 텐데요. 빅뱅의 지드래곤과 네. 그리고 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죠. 이주연 씨가 열애를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둘은요. 많은 누리꾼들의 레이더망에 계속해서 포착이 됐었는데 네. 그 시작은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통해서 둘이 영상, 뭐 사진 이런 거를 찍는데요. 보면 굉장히 가까운 모습 때문에 열애설이 살짝 대두가 됐는데 이때 이주연 씨 측이 친구 사이다라고 일축을 합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온라인 사이트에 두 사람이 각자 찍은 SNS의 그 사진이 캡처돼서 올라오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네. 보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경이 비슷하죠. 네. 그 유사한 장소에서 찍은 커플 인증샷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소속사는 친구일 뿐이다.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열애 증거들은 계속해서 나오죠. 먼저 지난해 12월 19일입니다. 이주연의 SNS를 보면요. 조명 아래, 오른쪽입니다. 조명 아래 뭔가 사진이, 그림 같은 게 보이는데 이 그림이 지드래곤 SNS에 올라온 좌측 사진입니다. 이 그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팬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 이주연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해당 게시물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둘이 진짜 뭐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들었죠. 네. 그런데 이주연 씨는 SNS에 뭐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이라든지 네, 네. 자신이 직접 작업한 것들을 많이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9월 7일입니다. 이 오른쪽 사진이에요. 오른쪽 네. 이주연 씨 SNS인데 Live, Love, Wake라는 문구가 들어간 사진, 그림 하단에 보이죠? 예. 나오는데 그 한 달 전쯤에 지드래곤 SNS에도 같은 문구가 들어간 그런 그림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주연 씨가 선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이렇게 의혹만 난무한 상황에서 네네. 올해 1월 1일에 그야말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네, 사진이 포착이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집을 찾았고요. 또 지드래곤의 그 제주도 별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3박 4일간 데이트를 즐겼다라는 것이 사진과 함께 기사화가 됩니다. 이제는 이쯤 되니까 기자들도 그렇고 네티즌들도 그렇고 이쯤 되면 티를 내고 싶은 거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포착이 된 건데요. 여태 두 사람은요 늘 동료 사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찌된 조용한 일인지 거죠?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조용합니다. 그렇다면 암묵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시선이 모아지죠. 그러네요. 예. 자, 어쨌거나 뭐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 두 커플 서로에 대한 사랑, 신뢰, 믿음 꼭 지켜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흐림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낸시랭의 결혼 발표로 함께 화제가 된 그녀의 예비 신랑 왕진진 씨.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이름이 전준주 씨예요. 예. 이 왕진진 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부터 사기꾼까지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의 과거를 둘러싼 의혹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네. 있어요. 일단 지난해 12월 27일이었죠. 낸시랭 씨가 SNS를 통해서 이 예비 신랑, 아니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남편이죠. 저렇게 네네. 혼인신고 이제 서류 들어 보이면서 우리 결혼은 내년에 할 건데 이 남편이 세상 흉흉하다고 혼인신고 먼저 하자 그래서 이렇게 혼인신고 먼저 했다라고 알리면서 축하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사실 낸시랭 씨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본인이 이제 아버지하고도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상황이라 가족이 생겼어요 하면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네네. 이 본인이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 왕진진이라는 사람은 마카오 출신 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이 전낙원 회장의 6번째 부인의 혼외자 아들이다. 혼외자 아들이라서 떳떳이는 못 밝히지만 그런 이제 마카오 출신의 어떤 거기다가 위안 컬렉션이라는 뭐 문화재 사업 이런 걸 하는 회사의 회장이다라고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기자들과 이
누리꾼들도 또 한몫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어디에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8살 연상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나이가 오히려 그 밝힌 거랑 다르게 이 내실행 씨보다 어리다. 1980년생이다. 또 이런 또 이제 의견도 또 제기가 됐고요. 네네.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무려 이 성범죄 그것도 이제 강도와 강간과 상해를 함께한 이 특별법에 의해서 뭐 12년간 한 번은 3년 또 그 뒤에 다시 8년 거기다가 복역 중에 그 교도관을 폭행을 해서 1년 더 해서 도합 12년이나 복역을 한 사실도 또 알려졌어요. 하다 보니까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데 여기서 또 결정타가 나옵니다. 장자연 씨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예. 네, 장자연 씨의 편지다. 장자연 씨가 나한테 보낸 편지다 하면서 A4 한 250장 분량의 편지를 공개했던 그 예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국가수가 뭐 필적까지 해도 아니다. 이거 가짜 편지다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왕진진 전준주 씨다라는 주장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네네. 이 기자회견에서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전준주, 왕진진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 4가지를 좀 꼽자면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그 사망한 여배우의 편지 위조 사건의 범인이 전준주 씨가 맞냐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 전준주, 왕진진이라는 사람의 나이 그리고 네. 국적을 포함한 어떤 배경이 신분. 사실이냐, 신분에 대한 네. 문제였고요. 네. 세 번째는 성범죄 전적이 있느냐, 그리고 전자발찌를 차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였는데 네. 이런 논란들이 커지니까 지난 30일이었죠. 이 모든 논란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 해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네. 과연 잘 밝혀졌을까요? 먼저 첫 번째, 네. 사망한 모 여배우의 편지 위조 사건에 대해서 그 범인이 전준주 자신이 맞다라고 첫 번째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10대 때 해당 여배우를 만났고 친분이 쌓였는데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오빠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는 80년생이에요. 둘 다 80년생이기 때문에 오빠라고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이에 대해서 전준주 씨는 자신이 호적을 늦게 올려서 그렇다. 원래 71년생인데 71년생인데 80년생으로 올렸다라는 9년이나 건데 늦게 올린 그렇죠.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뭐 9년. 그러면 17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그러네. 거죠. 예.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래 나이 논란까지 어쨌든 스스로는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자신에게 해당 여배우가 보냈다는 미공개 편지를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그 편지를 들어 보이면서 보여줘요. 네. 위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09년에 국가수 필적 감정 결과 위조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징역 6개월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고 와서 사진을 위조가 아니다라고 지금 편지를 보여주니까 그때 취재진들이 굉장히 집중 추궁을 했어요. 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라면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냥 모호한 말들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창작한 사실이 없다. 정식으로 기관에 제출해서 진위를 검증받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참, 들으면 들을수록 아리송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김여성 기자께서 이제 1, 2번 예. 두 가지 의혹을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럼 먼저 진짜 전자발찌 찾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왜 기억하실 거예요? 그 나훈아 씨가 제가 바지라도 내려서 보여드리겠습니까? 아니 기자들이 그럼 전자발찌면은 사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다리 올리면 되는데 물론 네. 이게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말이라도 그럼 전자발찌는 그러니까 발목을 보여주진 않더라도 말이라도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하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자발찌를 찾냐 안 찾냐를 꼭 밝힐 필요가 있느냐. 이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다. 전과자는 떳떳하게 연애하고 결혼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찾다는 거죠. 애매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사실혼 관계 부인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내가 사업 파트너 황 씨가 있는데 그에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가 있다. 근데 사업 파트너다 보니까 집안일을 대소사를 자꾸 도와
도와주다 보니까 그 집을 드나들다 보니까 남들은 내가 그 누나와 동거하는 걸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게 낸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실혼을 주장하는 황 씨 여성에게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여성은 지금 무고죄가 아닌 이상 네. 괜히 협박을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이 왕진진 씨나 낸시 씨의 주장만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기자회견은 했는데 득보다 실이 많았습니다. 명쾌하게 밝혀진 거 없고요. 낸시 씨는 옆에서 울기만 하고 근데 왕진진 씨는 달래면서 흥분하지 마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그러니까 안타깝기는 했지만 뭔가 명쾌하게 해소된 건 없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 낸시 씨가 뭔가를 이제 밝히고 있고 아까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왕진진 씨가 이렇게 달래는 네. 그런 장면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이 이후에 예상치 못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름부터 배경까지 이 왕진진 씨 해명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다면서요. 그러니까 모든 의혹들이 결국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보다 더욱더 반전이 있는 지금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자회견 직후에 왕진진 씨, 전준주 씨가 찾았던 곳이 이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여성 A 씨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네. 근데 네. 집에 이 주거 침입을 한 거죠. 현관 잠금 장치를 해체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이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강제로 네. 집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죠. 문을 따고요. 예. 여성 A 씨는 집에서 사라진 물건은 몇몇 옷가지들 그리고 서류 그리고 뜻밖에도 전자발찌 충전기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전자발찌의 경우에 충전은 그냥 아무런 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네. 이런저런 전자기기 충전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용 충전기였군요. 충전기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여기에 들리지 예.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이 집 안에서 발견된 것이 재택 감독 장치입니다. 재택 감독 장치라는 것은 전자발찌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네. 발목에 부착하는 장치, 그리고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 그리고 집에 두는 재택 감독 장치가 있는데 재택 감독 장치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 네. 그 등록된 주소지에만 있는 거고요. 네. 그것을 옮기려면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해서 신고가 된 곳에만 그것을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전준주 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로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도 이곳이 전자발찌 그 재택감독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이 살았다는 바로 얘기네요. 살았다는 예, 것, 그리고 예. 여성과 동거를 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으로 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해요. 맞다, 나 거기 살았다. 내가 실거주자다. 네. 그러니까 나 당당히 들어갔다. 근데 이상한 거는 실거주자인데 뭐 열쇠를 어디 잃어버린 건지 네. 왜 열쇠공을 앞세워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실거주자고 나는 월세도 통장으로 보내든 가족 통장으로 보내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았다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살았다는 것까지는 맞지만 혼자 살았는지 두 사람이 살았는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전준주 씨는 떠났는데 그 여성은 거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이상해요. 전자발찌 충전기. 아니 이게 지금 뭐 한 번 충전하면 뭐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최근까지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본인 집이 따로 있다고 전준주 씨가 주장해요. 그러면 왜 그 집도 두고 여기는 왜 또 월세를 내며 있었느냐 했더니 내가 문화재 사업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장 폐기하기는 곤란하고 이런 것들 보관하려고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말씀 들어보면 창고거든요. 창고에 전자발찌 충전기 둘까요? 어떻게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러네. 예. 의혹이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예, 참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김효선 기자께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표를 준비했는데 표를 네. 보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맨 처음에 이제 전준주 씨가 밝힌 내용은 P그룹 전 회장의 혼외자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언론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요. 그 회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같은 성씨일 뿐이다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1971년 마카오 출신이다. 출생지는 마카오다라고 밝혔는데 네. 80년
전라남도 강진에서 태어난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요. 가족들이 현재도 전라도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대의 대부분은 교도소 생활을 한 것으로 또 보이는데 99년에 특수강도 강간죄, 그러니까 강도상해 성폭행을 동시에 저질러서 4년형을 받았고요. 2003년에 복역 끝내고 출소를 했는데 또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복역 중에 교도관을 폭행해서 1년을 더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 12년을 교도소에서 살다가 2013년에 출소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위안그룹 왕진질 회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법원 등기소에도 있지 않는 곳이고요. 또 위안그룹 사무실이 어딘지 그 왕진진 씨가 평소에 명함을 돌렸던 그 주소지를 취재진들이 가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사우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전혀 실체가 없는 곳임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자연 편지 위조 사건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당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이제 10대 때 이 장자연 씨를 만나서 친분을 유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건데 이 왕진진 전준실 씨가 사실은 20대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에 설사 그럼 만나서 편지를 주고받을 만큼 친하다라고 하는데 함께 찍은 사진도 없어요. 면회 기록도 없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마카오 출신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한 번 갔을 뿐이에요. 그것도 전자 발찌 찬 상태로. 왜냐하면 함부로 회를 못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자체도 거짓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자연 씨를 그럼 도대체 언제 만난 거야? 라는 이제 의혹이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때 그럼 국과수가 어떻게 해서 무조건 이 편지는 위조야 한 게 아닙니다. 2차례에 걸쳐서 필적 조사도 했고 그뿐 아니라 뭐 증인 6명, 지인들 다 탐문 수사도 하고 환경 조사도 하고 주변인 조사도 하고 다 이제 조사를 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의 실형을 내렸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로 강도 상해 강간으로 3년 8년에다가 그 1년 그 교도관을 폭행해서 1년 더 있었다 했잖아요. 그 1년 더가 한 번 때려서가 아니라 27번이나 징벌방에 갈 정도로 규율을 어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그때 필적 감정할 때 하나의 그 정신과 진단이 나왔었어요. 뭔가 본인도 이제 그 징벌방에 있을 때 내가 환청이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정신과 의사가 장자연 씨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 망상증이 아닌가라는 어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정말 갈수록 태산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오는 15일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지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바로 도자기 판매와 관련된 겁니다. 앞서서 그 P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본인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아버지가 유품으로 고가의 도자기를 남겼다. 그런데 이것이 한 1,000만 원 정도 가량인데 200만 원을 주면 내가 이것을 팔아서 5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때문에 지금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처해져 있고요.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재밌다고 표현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사기를 할 때 옆에 이제 회장님이라고 지칭하는 바람잡이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하고 가서 동행을 했었고 또 약간 의심 어린 눈초리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위조된 뭐 문서를 보여주기도 중국에서 온 보증서라든지 감증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문자 메시지도 좀 조작을 해서 뭐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지금 재판 외에도요 강남경찰서 경제팀이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전준주 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뭐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제 문제는 이걸 알고도 nen시령 씨가 과연 결혼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게 궁금합니다.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죠? 모르고 했다면 이제 굉장히 또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군요. 예. 처음에는 모르고 했나 봐. 예. 피해자인가 봐. 동정의 여론이 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낸시 씨가 나는 남편에 대해 다 안다. 남편 자체 사랑한다라고 네네. 했지만 그 지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나 사실 말하고 있지 않다. 나 네네. 사실은 좀 사기의 실체를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도 강간 상해를 이게 정황 증거만으로 판결된 억울한 상황이라 재심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3년, 8년 정황 증거만으로 그렇게 그렇죠. 검찰이 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피해자야? 혹시 이 전준주의 사기 행각 돕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네네. 여론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네네. 자,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더 나오면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5일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네요. 그러네요. 특히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개띠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개띠는 12개 띠 중에 11번째로 술년생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솔직하고 명랑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과감히 도전하는 성격을 지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연예계에는 개띠 스타들이 참 많이 포진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개띠를 맞아서 올해 활약이 기대되는 개띠 스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올해 주인공은 나야 나. 예, 황금 개띠를 맞은 스타들 한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개띠 스타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6년생 개띠 46년생 스타들, 과연 개띠. 어떤 활약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노장 파워. 정말 노장 맞는 파워인 것 말이네요. 같아요. 네. 옛날 같으면 이 46년생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73살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이 46년생 스타에 누가 있느냐? 자, 들어보세요. 현역이에요. 김용건 배우, 하정우 씨의 아버지시죠. 지난해 김선아 씨랑 이 상류사의 회장으로서 로맨스를 보여줬단 말이죠. 올해도 드라마, 예능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가요계엔 누구 있느냐? 남진, 송대관 씨가 46년생인데 특히 남진 씨 지금 작년에요. 지난해 청춘 콘서트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전국 돌면서 투어도 했었고 또 크리스마스 디너 쇼까지 했었어요. 게다가 올해는 이제 데뷔 53주년이라서 또 전국 투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훈아 씨 컴백했잖아요. 남진, 나훈아. 이 라이벌이 돌아온 만큼 남진 씨의 활약이 2018년 본인의 띠 해를 맞아서 굉장히 활약을 펼칠 거다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벌 관계에 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부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더 자극을 받게 되고 자, 이런 시너지가 나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6년 넘어서 12를 더하면 58년생 58개띠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연령 초월 가요계 선봉장이라고 돼 있네요. 연령 초월 가요계 선봉장 이렇게 말하면 누굴까 싶으실 텐데요. 들으시면 바로 맞다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김연자 씨. 김연자 씨 하면 아모르 파티죠. 김연자 씨는 81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수은등 같은 정통 트로트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진출하면서 원조 한류 스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어요. 맞아요. 일본 활동을 꽤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잊혀졌나 했는데 지난 한 해 정말 독보적인 활약을 보이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곡은요. 사실 2013년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큰 반응이 없어서 그냥 활동을 접었는데 지난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노래가 다시 한번 틀어지면서 큰 호응을 얻게 됐고요. 왜 연말 연시 회식 자리, 노래방 자리에서 아모르 파티 다 부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올해도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연령 초월 가요계 선봉장은 58년생 이문세 씨를 볼 수 있겠는데요. 58년생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59년 1월생이긴 한데요. 이번에 황금 개띠해를 콘서트에서 팬들과 함께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해서 17개 도시 37회 공연이 모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안양, 제주까지 콘서트를 이어가면서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10대를 뛰어넘어서 70년 개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0년. 안방 점령 준비 완료. 네, 뭐 이건 또 무슨 의미죠?
사실 70년 개띠들이 이 드라마 쪽, 스크린, 영화 쪽에서 주축이에요. 연예계의 주축입니다. 이병헌 씨, 아이고. 김혜수 씨, 아이고. 황정민 씨, 아이고. 이병헌 씨 지금 그것만이 내 세상 영화 앞두고 있는데 전직 복서예요. 한때 동양 챔피언이었지만 지금은 건달과도 같은 또 좋은 연기 보여줬다고 소문이 돌고 있고 김혜수 씨는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팠던 그 기억, IMF를 또 다시 한번 역사 위에 스크린 위에 올리면서 그 아픔들을 그 위로해주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고요. 황정민 씨 공작. 여기에 뭐 이성민 씨, 조진웅 씨 처음 출동하는 화려한 영화예요. 한 사람 더 못했자면 염력의 류승룡 씨도 70년생입니다. 아, 배우 말고도 있죠? 네, 그렇죠. 70년생 개띠 스타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예능 쪽에서 중심축은 강호동 씨라고 보여지는데요. 강호동 씨는 뭐 리얼리티 버라이어티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예능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지금 잘 나가게 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이수근 씨라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잖아요. 이 이수근 씨와 함께 또 새 토크 프로그램도 지금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야심만만 뭐 이런 것처럼 또 토크 프로그램에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또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70년 된 개띠 스타 예능에서는 김구라 씨, 박명수 씨도 꼽을 수 있습니다. 박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해 정말 몸을 날리는 예능을 보여줬어요. 군대도 다시 들어갔었고요. 맞아요. 악플러와 만나서 대면하면서 땀을 또 삐지를 흘리기도 했는데 이런 활약들이 인정을 받아서 지난해 연말 그 연예 대상에서 이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뭐 김구라 씨 같은 경우야 뭐 시사 토크, 그냥 예능 모든 것에서 다 틀어도 나눠오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각기 다른 그런 재능을 뽐내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82년생 스타들은 어떤 활약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82년생으로 넘어갑니다. 82년생 개띠. 인생 2막 오픈. 그럴 만한 나이네요. 그럴 만한 나이죠. 바로 송혜교 씨. 지난해 결혼했잖아요. 맞아요. 결혼하고 나서 아니 지금 제2의 그 후속작은 뭐야 라고 하고 있었는데 드라마 영화 소식보다 먼저 알린 게 대통령이 중국에 갔습니다. 한중 국빈 그 만찬과 경제 관련 경협 행사 등에 동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의 원조 한류 스타 그 이제 위상을 뽐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이제 누가 또 냐면은 B 씨가 김태희의 남편이 근데 요번에 미니 앨범 발표한 것도 반응이 좋았지만 영화 자전거 왕 김복동으로 또 배우로도 가수 겸 배우로 컴백한다고 하니까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지훈 씨도 있죠. 주지훈 씨는 올해 첫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신과 함께의 주인공입니다. 흥행질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암수살인, 공작, 영화 개봉 또 앞두고 있거든요. 특히 공작은 또 다른 개띠스타 황정민 씨와 함께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94년생 개띠 스타들입니다. 아이돌 센터에서 연기돌 센터로 활약을 준비하고 있네요. 도대체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아이돌 그룹 걸그룹의 그 센터, 흔히 얼굴 담당을 보면 다 94년생이라는 거죠. 그중에 독보적인 사람 바로 수지 씨죠. 수지 씨가 94년생이구나. 수지 씨 94년생인데 미니 앨범도 또 발표했고 그리고 요번에 4편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고 해요. 그 본인의 해를 맞아서 아주 4가지 색깔의 4색조를 뽐내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걸스데이 해리 씨도 있는데요. 해리 씨가 이번에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개라는 건데요. 조선판 괴물 같은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명민, 이경영, 박희순 씨 베테랑 배우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박희순 씨도 또 70년생이네요. 그리고 걸그룹 FX 크리스탈도 기대되는 94년생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연예계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안 알려줌 시리즈 제1탄이 진행이 됐었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해주셨는데 주유소 직원들은 알려주지 않는 주유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유할 때는 이런 걸 좀 참고하셔라 이런 내용이 주였는데 오늘은 2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안 알려줌 시리즈 제2탄입니다. 바로 정비소 직원들은 알려주지 않는 정비 꿀팁인데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현규 자동차 문화평론가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네네네. 그러네요. 두 분 혹시 새해 맞아서 뭐 운동새로 하신다든가 네. 건강검진새로 네. 받으신다든가 네. 이런 계획 있으신가요? 계획은 항상 계획은 거창합니다. 항상 그렇죠. 올해는 또 건강해야지 해가지고 좀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은 하죠. 네, 근데 예.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네. 그동안 잘 타왔던 차를 네. 새해를 맞아서 또 건강검진 한번 네. 해보는 거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정기검진. 계세요. 예, 정기검진 같은 거.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검진을 하려고 갔는데 네네네. 매번 이 내 차만 카센터에 들어가면 왠지 이거 갈아라 저거 교환해라 맞아요. 예, 이런 게 맞는 그런 네. 경험들을 한번 있으셨던 그래서 예. 아예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내 피하게 자체가 되고. 판단을 하고 네네. 건강검진도 난 괜찮을 거야. 이거 똑같이 내 차도 소리 들어보고 운전해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자기가 맞아요.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믿고 네. 맡겼다가 괜히 수십만 원씩 그러네. 수리비가 나오니까 겁이 나서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일명이 고객이 아닌 그 호갱이라고 불리는 것들. 예. 참 바로 이 가슴 아픈 카센터에서 단어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예. 경험해요. 네.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 예. 이런 옛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소나 카센터에 가면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예. 스마트한 소비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이름하여 네. 정비소에서 알려주지 않는 정비 꿀팁. 네. 예. 네, 제가 오늘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엔진 오일이 있는데요. 네. 예. 판넬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먼저 찍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카센터에 가면 오일부터 갈고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한다는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MC께서는 보시면 엔진 오일 5,000km마다 교환, 15,000km마다 교환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저는 불이 예. 뜨면은 아는데. 좀- 불이 떠요? 예. 꼭 갈아라라고. 그런가요? 좋은 네. 차를 타시는. 반짝반짝거리고 막 이런 되게 경우 애매한 있던데. 게 네. 만 킬로 타면은 가루로 오라고. 네, 그렇게들 많이 네. 말씀을 하시죠. 제가 답은 정답을 뭘까요? 요거는 요겁니다. 예. 15,000km 예요? 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만 킬로가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차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네네. 뭐 급가속이나 급출발, 또 네네. 공회전이 많은 레카차나 앰뷸런스 뭐 이런 차들, 그리고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5,000km에서 7,000km 정도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평소에 출퇴근을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네. 주말에는 교회 드라이브를 좀 이렇게 좀 하신다든가 예. 이런 정도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10,000km에 교환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과격하게 차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죠. 좀 더 길게 가도 된다 이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어. 출퇴근 거리가 한 40km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런 분들은 시내 주행보다는 정속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가옥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엔진 오일을 15,000km에서 교환하시고 또 15,000km 넘어가셔도 크게 차에는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5,000km마다 교환을 하셔야 된다는 이 말은 잘못된 거다. 그러네요. 예. 그럼 이제 정비소에서는 빨리빨리 오는 게 좋으니까. 네. 아, 예, 이렇게 그렇겠네요.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됩니다만 가면은 무슨 뭐 브레이크 오일, 맞아요. 미션 오일, 무슨 오일이 오일 들어가는 데가 종류가 많은지 많더라고요. 네. 예, 많은 걸 갈으라고 하는데 이 엔진 오일 갈 때 이런 것도 가는 게 맞는 건지. 보통 엔진 오일 갈 때 미션 오일 가려고도 많이 말씀을 예, 하세요. 예. 근데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 차량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무교환 방식, 롱라이프 오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네. 엔진 오일 스틱, 엔진 오일은 그 엔진을 점검 스틱이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 미션 오일 점검 스틱이 따로 있는데 있어요? 이 스틱마저도 요즘은 없애는 추세입니다. 아. 그 정도로 예. 변속기 오일을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간다는 얘기인 예. 거죠? 그래서 엔진 오일을 갈 때 변속기 오일을 갈라 그래서 변속기 오일을 간다. 네. 요거는 좀 잘못된 거고 예. 변속기에 특별히 이상이 있다든가 이럴 때만 변속기 오일을 점검하시고 교환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브레이크 오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라는 얘기 자주 들어보셨나요? 근데 브레이크 오일은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 경고등에 떴었던 브레이크 것 같기도 패드가 그렇죠. 예, 다른 경우는 있어도 네네. 오일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데. 일단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패드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얇아지니까. 확인하세요. 얇아집니다. 이거 브레이크 안 듣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교환을 많이들 종용을 하세요. 네. 네. 그런데 브레이크에서 정작 중요한 건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오일이에요? 예. 근데 브레이크 오일을 카센터에서 그럼 왜 교환을 하지 말라고 권유를 잘 안 하느냐? 예. 예.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하는 게 보통 저희가 소형차 기준으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근데 엔진 오일 교환하는 것 또한 그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엔진 오일 교환하는 시간하고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는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길고 작업이 복잡하군요. 그렇죠. 작업 과정도 힘들고 또 작업을 다 마친 뒤에 에어백이라든가 이런 장치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임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매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엔진 오일을 가성비 그거로 봤을 때는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더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언제 교체해야 할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특히 여성분들은 있을까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예. 네.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판넬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아, 표가 준비가 돼 있어요. 네, 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네. 예. 표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이 보시면 이 표를 보시고 나는 언제 여기 나오나요? 네. 나는 언제 교환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계십니다. 예. 이런 건 도대체 누가 알려주냐? 예. 이렇게 계신 분들 계시는데 예.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 요거를 사진을 잘 찍어 놓으셨다가 그러네요.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기억하시고 점검하실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타이어는 10,000km 정도의 교환을 하는 게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이건 교환이 아니고 위치 변경입니다. 보통 10,000km 정도 되면은 타이어의 마모율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위치를 바꿔줘서 주행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또 얼라이먼트 같은 거를 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걸 자주 볼 필요 없이 타이어 점검을 하시면서 교체 주기 또 그러니까 교환 이렇게 위치 변경 이것만 잘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엔진 오일은 15,000km라고 되어 있고. 근데 엔진 오일 15,000km라고 딱 저렇게 정해 놓지만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걸 기억하면서 자신의 차량 패턴, 운전 패턴과 잘 맞추셔가지고 엔진 오일을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 브레이크액은 4만, 냉각수는 10만, 디페런셜 오일은 가혹 조건일 때만 요 교환하시는 12만. 거고. 그러니까 이 표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화 플러그는 16만. 네, 맞습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기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꿀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냉각수와 에어컨 가스인데요. 예, 이 부분도 참 방심하고 있었네요. 냉각수는 겨울마다, 에어컨 가스는 여름마다 교체한다.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지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차량에 있어서 냉각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엔진의 열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냉각수가 엔진 열을 식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에어컨 가스 같은 경우는 에어컨 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죠. 언제 교환을 해야 되냐, 언제 교체를 해야 되냐. 에어컨 가스는 여름 되면은 추가해라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보충해라. 정답은 이겁니다. 안 해도 돼요, 진짜? 굉장히 반가운 꿀팁이네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냉각수 설명을 드리면 겨울철에 그 차량을 정비소에 방문을 하면 방문을 하게 되면은 냉각수를 반드시 좀 교환을 하라고 말을 듣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요. 정비소 방문하셨을 때 정비소에 다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비중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꽂아서 냉각수 내에 있는 우리 부동액, 냉각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액인데 이 부동액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요거를 판단하고 보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냉각수를 교환해야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엔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엔진 오일이 냉각수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어요. 섞였을 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냉각수의 그 혼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엔진을 수리를 하시고 냉각수를 교환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 가스도 여름마다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에어컨 가스 그렇죠.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죠. 겨울마다 가면은 에어컨 가스를 교환하셔야죠라고 하는 카센터는 약간 안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에어컨 가스는 교체가 아니고 보충입니다. 보충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하지만 맞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이제 켜야 되는데 한 6개월 있다 키는 거잖아요. 겨울에는 안 키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집의 에어컨도 가스를 보충하듯이 좀 보충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고. 에어컨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에어컨 가스가 없으면 물론 안 시원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맞고 겨울에도 에어컨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 이 에어컨 가스가 부족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에어컨 가스는 쉽게 새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정비소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정비 꿀팁 마지막은 타이어인데요. 네. 사실... 아까 그 타이어도 이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예. 위치를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타이어가 다 닳았을 경우에는 네. 교체를 해야겠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볼까요? 예. 뒤쪽 두 타이어를 교체한다. 앞쪽 두 타이어를 교체한다. 이거 좀 고민되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것도 시키는 우리가 대로 알고 있어야지. 네, 시키는 대로 하는 교체를 경우가 할때 도움이 많은데. 될 정답은 바로 뒤쪽입니다. 아, 뒤쪽 타이어를 교체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타이어가 보면은 전륜구동차든 간에 후륜구동차든 간에 무조건 앞 타이어가 달게 돼 있습니다. 이유가 네.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러죠? 뭘까요? 사람이 앞에 타서 그런가? 네, 그 생각을 안 운전자가. 해보셨죠. 근데 뒤 타이어는 계속 가만히 있고요. 앞 네. 타이어는 회전을 할 때 계속 마찰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 방향을 타이어가, 트니까. 그러네요. 먼저 닳게 됩니다. 예. 근데 카센터에 가면은 예. 우리가 앞 타이어만 그냥 교환을 해주시고 마는데 예. 이게 왜 위험할 수 있냐면 네네네. 예, 뒤쪽 타이어가 마모가 많이 됐을 때 네. 이게 마른路面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빗길이나 눈길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미끄러짐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네네. 이럴 때 우리 오버스티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 뒷타이어 미끄러짐 현상인데 이럴 때는 차가 드리프트 현상 같이 이렇게 네.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쉽게 운전자가 제어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블랙박스 같은 그런 영상에서 보면 네. 그런 차가 뒤틀림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게 바로 오버스티어로 인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언더스티어 즉 앞쪽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네. 현상, 예. 그 앞 타이어가 마모된 타이어를 많이 장착을 해서 미끄러지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쉽게 운전자가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김현욱 아나운서께서도 네. 운전 좀 험하게 하시다 보면 예. 갑자기 코너를 돌 때 끽 하는 소리가 들리죠. 맞아요. 예. 그게 바로 언더스티어 현상입니다. 아니 근데 네. 보통 우리가 가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타이어를 앞으로 돌리고 네네. 뒷타이어를 갈던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뒷타이어를 앞으로 가고. 네. 원래는 뒷타이어를 앞으로 가고 예. 그리고 뒤에 있는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가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맞는 건데 보통은 그렇게 하려면 약간 정비 단계가 좀 하나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복잡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앞 타이어만 그냥 교환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타이어를 몇십만 원 주고 교환을 하셨어요. 네네. 하셨는데 왠지 좀 승차감이 더 좋아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하는 거를 운전자가 느껴야 네네. 이 카센터 잘하는 카센터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 타이어를 교환하면 그게 새 타이어의 진동이나 소음들이 적기 때문에 예. 그걸 운전자가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타이어를 갈아주는 그래서 거구나. 앞 타이어를 먼저 교환하도록 권유를 하는 근데 거죠. 원래는 뒷타이어를 앞으로 보내고 네. 뒷타이어를 갈아야 된다. 네, 이 맞습니다. 얘기셨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 좀 어렵고 네. 좀 곤란한 것들이 많은데 네. 똑똑한 소비를 위해서는 내 차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잘 챙기시고 네. 오늘 말씀드린 정비 꿀팁들을 네, 잘 네. 보시고 똑똑한 소비를 하셔서 아름다운 네. 운전문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마지막을 너무 강조해 주셔가지고 왜 이분이 조용하신가 네네.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비에 대해서 좀 알고 특히 네. 여성 운전자분들 많이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특별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소문난 맛집인 만큼 술집들로 가득한데요. 너도 나도 그릇째 들고 정신없이 원샷.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게 이럴까요? 얼음까지 이거는 환상적인 맛입니다. 국물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 젓가락 더 빠지게 하는 이곳의 메인 메뉴. 호로록 입속으로 들어가는 면을 보니 이거 국수 아닌가요? 뭐 드신 거예요? 비빔국수. 밀면. 이게 밀면이지요. 밀면? 그럼. 한겨울에 밀면이라고요? 이한치한이라고 술 때 찬 거 먹는 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면을 좋아하는 사람, 시원한 면을 좋아하는 사람들 원래 겨울에 먹습니다. 보통 여름에 많이 먹는 밀면을 한겨울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먹는다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인기 유지하는 밀면의 비법 도대체 뭘까요? 면이 살아있네. 면이 살아있다? 비법을 확인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데 이건 뭔가요? 이게 저희들 가게의 비법인 천년초 줄기입니다. 천년초가 비법?
선인장과 식물인 천년초는 1000가지 병을 고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손바닥 선인장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면의 비법인 이 천년초를 믹서기에 갈아 즙을 낸 후 반죽기에 넣어주면 끝!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예로부터 천년초는 소염 진통 작용은 물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독을 풀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본초 강목에는 천년초를 즙으로 마시면 당뇨 및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천년초즙이 들어가면서 맛은 물론 건강까지 가득 담긴 밀면이 탄생하는 건데요.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 기분. 이렇게 잘 삶아진 천년초 면에 양념 듬뿍 올리고 각종 고명에 시원한 육수까지 부어주면 천년초 밀면 완성이요.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천년초 밀면. 겨울철 주인공은 나야 나. 쫄깃한 면발에 한 번 반하고 시원한 육수에 한 번 더 반하는 천년초 밀면의 매력. 와, 밀면 먹으니까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일하시다 말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도착한 곳은 가게에서 3분 거리에 있는 한 농장인데요. 여기가 저희들 그 천년초 농장입니다. 이게 천년초 밭인데 여기서 이제 천년초를 재배를 해서 여기서 이제 효소를 저희들이 담그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천년초로 만든 진액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곳. 천년초를 진액으로 만들어 양념장에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천년초 진액의 경우 숙성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효소를 3년 동안 숙성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숙성 기간이 길수록 약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3년 동안 숙성된 천년초 진액을 거름망에 걸러 원액만 뽑아내면 끝! 자, 이제 비법 밀면에 들어가는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정성을 담아 숙성시킨 천년초 진액으로 만든 비법 양념의 비밀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고춧가루와 과일과 야채, 천년초청, 그리고 매실청, 간마늘 이렇게 해서 잘 저어서 버무린 다음 냉장고에 들어가서 3일 이상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맛있는 다대기가 됩니다. 새콤달콤한 비법 양념장 얹고 그 위에 다양한 고명도 빠질 수가 없겠죠? 둘이 먹다 하나가 없어져도 모른다는 천년초 비빔밀면. 침샘 자극하는 천년초 비빔밀면의 비주얼. 이건 정말 슈퍼 그레이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겨울철 한정 메뉴 따뜻한 국물이 당긴다면 시원한 밀면 대신 뜨거운 국물 가득한 온밀면도 만나실 수 있다는 거. 사장님이 마장동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소고기로 우려낸 육수가 이곳 온밀면 맛의 포인트. 소 양지를 7시간 푹 고안해서 그걸 육수로 삼아 갈비 온밀면을 만들어냅니다. 쫄깃한 천년초 면발에 구수한 양지 육수가 더해진 갈비 온밀면. 면발 한 가닥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맛이 어때요? 알려주세요. 온밀면이 무슨 맛이 궁금해서 왔는데 좀 색다르고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숙주가 많이 들어서, 근데 베트남 쌀국수랑도 좀 다르고 갈비탕도 좀 다르고 좀 독특한 맛이에요. 육수가 갈비 육수로 내서 그런지 정말 맛있어요. 깊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올해 한 해도 저희 가게 오셔서 건강한 음식 드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치한 추위 날리는 시원한 밀면, 정성이 담긴 음식 한 그릇으로 2018년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나 대리석을 절단하는 장면을 보실 텐데요. 이게 네. 바로 절단기입니다. 절단기를 통해서 이제 절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절단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 하는군요. 네, 하지만 절단기 사고를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각종 공사 현장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절단기. 그러나 이 절단기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데요. 작업이라는 게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위험하니까 기계가 튀어나와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실질적으로 얼굴까지 다치는 경우도 봤죠. 많이 사용되는 만큼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 날이 들어가는데 힘 붙여가지고 놓치면서 내가 그 추락사고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 65일 동안은 뭐 식물인간을 있다가. 여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절단기를 개발한 기능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제가 한 3년 동안 정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이런 기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안전이 첫째니까요. 늘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정순창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경기도의 한 작업장. 정순창 대표의 일터인데요. 왠지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지금 이게 콘크리트 벽 자르는 절단기인데 저희들이 개발한 기계가 깊이 있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연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작해. 콘크리트 벽에 절단기를 설치하는 직원. 잠시 후 설치된 절단기가 스스로 콘크리트 벽을 잘라내는데요. 일반적으로 작업자가 절단기를 들고 하던 기존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알아서 콘크리트 벽을 자르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기존의 기계는 사람이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은 저희들 기계는 처음에 넣어놓고 나면은 거치대에 의해서 제가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콘크리트 벽제와 석재 절단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정확성과 안전을 요구하는 분야. 그런데 정순창 대표가 개발한 이 절단기에는 편리함과 안전성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잘랐을 때 큰 먼지와 적은 먼지, 분진이 날리는 것은 저쪽 뒤로 나가고 큰 먼지는 이쪽으로 쌓인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청소할 때도 이것만 이렇게 끌어내면 된다는 거. 일반적으로 절단기를 사용하면 다량의 분진과 매연이 발생하는데요. 작업자의 건강을 고려해 저분진, 무매연 절단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먼지를 마시다 보니까 폐나 이제 목 기관지 같은 데서 안 좋아져서 직업병이 생기기도 많이 하죠. 정순창 대표의 절단기는 벽체뿐만 아니라 탁상에도 고정 후 사용이 가능한데요. 정확도를 계산해 설정 후 절단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 절단기보다 정확성 면에서 더욱 우수하다고 합니다. 초보자나 기술자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센치의 세팅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절단이 되는 겁니다. 정순창 대표가 이 절단기를 개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에게는 선택이 아닌 최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그 인테리어업에 쭉 총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다른 사람 현재 있는 그 열악한 공구들로는 그 많은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쪽에서 일을 하게 돼서 뭐 지하실 같은 데서는 일하게 되면은 매연에 그 중독이 돼갖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하면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절단기 개발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병원에 가서 있을 때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제 그 마음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친구가 다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든 기계들이 너무 열악한 쪽에 있고 정말로 그 빨리빨리만 위주가 돼 있지 안전 쪽에는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한 쪽으로 저는 기계를 계속 개발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연구와 실패 끝에 지금의 절단기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없는 제품을 개발해갖고 여기까지 오기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 정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기계에 하나에 매진을 하고 이 기계에 매달린 것은 누군가는 이 기계를 해야 된다는 그 신념 하나. 피나는 노력 끝에 특허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매장. 이곳이 절단기를 판매하는 그의 두 번째 일터인데요. 공장에서 만든 절단기를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찾았네요. 아, 그래요? 네. 물 들어가고 먼지 들어가면 빨리빨리 죽을 것 같은데. 아, 그런 걸 다 어느 정도 예방을 했어요. 그 위험성도 줄어들고 사람도 구하기도 구할 필요도 없고 혼자서도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두루두루 편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의 절단기를 믿고 구매하는 고객들도 많아졌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을 때면 가장 행복하다는 정순창 대표. 제 목표가 정확하게 안전하게 그다음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기계 이런 쪽으로 제일 아무리 해도 강조해도 하고 싶은 말이 안전이 첫째니까요. 이젠 국내를 넘어 해외 수출까지 계획 중이라는 정순창 대표. 늘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의 진정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1월 5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1월의 첫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금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